방송은 처음이라 생방송은 처음이라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 혹시 주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음악으로 풀어보는 단재 신채호의 삶과 꿈이죠. 예, 그래서 강의 있고 중간중간에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김하돈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는 김하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 10월 달에 하는 강좌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비대면이거든요. 그래서 대면 강의는 이게 처음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줌 강의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야기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요 앞에는 20분씩 해서 2시간을 꼬박 썼는데 시간을 그렇게 길게 쓰면 다 싫어하시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를 줄여드리는 것밖에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분씩 세 토막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충북이니까 충북교육청이기도 하고 단재가 왜 청주 사람인지 또 대전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도대체 이 똑똑하신 단재 선생은 어려서 공부를 누구한테 뭘 배웠기에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게 되셨는가, 그 교육 과정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단재 신채호가 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앙하는가, 그분의 진짜 면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즘에 삼청동 신채호 가옥이라든지 귀래리 토지라든지 그런 이제 후손들과 이런 소송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2009년에 해주었다라고 하는 단재 신채호의 국적 회복은 진짜 국적 회복이 맞는가, 그런 이야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시다시피 청주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대전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여기 청주는 고령신 씨, 단재 선생이 고령신 씨인데 고령신 씨들이 아주 많이 사는 집성촌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를 청주로 봐가지고 상당산 동쪽 지역이라고 그래서 산동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령신 씨를 산동신 씨라고 부르는데, 조선 초에 영의정을 했던 신숙주의 단재가 18세 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 여러분 중에서 넷째, 다섯째, 일곱째 이렇게 세 분이 후손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터를 잡아요. 그래서 저렇게 청룡리에는 고청군파,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고, 요 인차리에는 소왕공파, 거기에는 예관 신규직 선생이 이제 그쪽 후손이고, 요 제너머 관정리에는 영성군파인데 거기는 경부 신배구 선생이 이제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 세 분을 요 산동 고령신 씨 중에서 나온 천재들이라고 그래서 산동 삼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밑에 칸에 보면 단재 선생은 제일 중요한 인물이 조부예요. 아버지는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자 스승님이자 했던 분이 신성우라고 하는 조부인데, 이쪽 요 고령신 씨들은 우리가 저 이인저의 난이라고 하는 그 난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주모자로 가담을 했다가 이제 제일 대장으로 참살이 되고 이러면서 거의 뭐 집안 자체가 다 몰락을 해가지고 과거에도 못 나가고 벼슬도 못 하고 이렇게 살다가 단재 직계에서는 저 단재 할아버지 신성우 조부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문과에 급제도 하고 벼슬도 하고 사원부 장령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벼슬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단재가 왜 대전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신채호에 대한 연구가 좀 이렇게 가벼웠을 때는 저 할아버지, 그러니까 신성우의 대전은 처갓집이에요. 할머니가 그 대전 안동권 씨였는데 그 안동권 씨 친정에 가서 이제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죽이나 가난했으면 처가살이를 했겠니? 뭐 또 단재의 부친으로 보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외갓집에 가서 살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피죽도 못, 콩죽도 못 먹는 그런 가난한 삶이어서 대전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위인전에 다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 단재의 조부는 1868년에 이제 대과를 해서 벼슬을 하고 73년도에 낙향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임시 낙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인물과 정치적 노선을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 73년 흥선대원군의 실각과 더불어서 이제 마침 부친상을 당해요. 단재의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3년상을 치르는데 이후에 뭐 이제 진로가 딱히 정해진 게 없으니까 대전에서 그 이제 처가죠, 처가. 안동권 씨 친정에서 처남들이나 또 이렇게 문상을 왔겠죠. 그 문상을 왔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대전에 와가지고 서당에 와서 훈장님을 좀 해달라고 정식으로 이제 초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수락해서 이제 대전으로 가서 훈장을 하시다가 1880년 단재 선생이 태어나시잖아요. 그해 단재가 태어나기 직전에 여름에 다시 이제 벼슬을 받아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이제 단재가 거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조부의 월급, 훈장 월급으로 살다가 이제 그것도 끊어졌고 할아버지는 올라가셨고 또 이때 이제 단재의 부친은 아마 모종의 병을 이미 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고향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대전에 있는 단재 선생이 태어난 생가를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오는 집이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묘소가 있는 귀례리입니다. 귀례리. 특별하게 단재 선생하고 인연이 있어서는 아니고 아마 뭐 거기 집이 비어 있어서 집을 사가지고 땅도 사고 해서 이제 이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들 가보셨나요? 아마 여기 안 가보신 분은 뭐 충북 분들이라면 거의 다 가보셨을 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새 묘소 자리고 여기는 이제 사당인데 이 사당 끝에 옛날 묘소가 있던 자리가 서당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그 단재의 부친 그러니까 일찍 이사하자마자 이제 단재 7살 때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내려오시죠. 내려오셔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서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은 이제 8살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형님하고 둘이서 이 할아버지 서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무슨 공부하셨을까요? 당연히 조선시대였으니까 과거 시험 준비했겠죠. 그래서 사서삼경 달달달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과거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단재가 15살이 되던 1894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진로들이 이제 갑자기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700년 된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수능하다가 갑자기 수능이 싹 없어져 버렸으면 이제 급당황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단재도 이제 여기서 지역에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다시 또 배우러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보는데 그러다가 그 단재의 조부의 같은 그 동문수학했던 분이 양원 신기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단재가 일본의 3대 충노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3명 그 충실한 개란 뜻이잖아요. 노예. 그 조중웅이나 송병준과 더불어서 3대 친일파로 비판하는 게 바로 양원 신기선인데
자신의 스승이자 후견인이었던 양원을 비판하는 거죠. 그 양원 신기선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추천으로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성균관도 역시 이제 그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여기도 당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생원진사 속과에서 100명 200명 뽑아가지고 그 교육시키는 대과 시험 준비하는 데가 성균관인데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성균관이 1895년 부랴부랴 만드는 것이 저 경학과라고 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이에요. 근대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성균관 대학의 시작이죠. 성균관 경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기서 저런 이제 근대 학문, 서양 학문들 이런 걸 접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시고 다시 이제 1901년에 이 경학과는 이제 3년제라고 하는 학년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다 마치신 다음에 1901년에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산동학당 또 문동학교 이런 걸 가지고 그 애국 교육 계몽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단재는 할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한 분인데, 대전에 그 처가에서 안동거시 문중에서 정식으로 초빙을 해서 그쪽에 가서 훈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잠깐 그쪽에 옮겨가서 살던 그 기간 동안 안에 단재가 대전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바로 본향으로 돌아와서 청주에서 이제 계속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재의 교육이 한 뭐 100이라 그러면 한 70%는 조부에게 어려서 배운 그 한문학. 그래서 한문학은 뭐 그 흔히 신동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는 것처럼 사서삼경을 몇 살에 다 외우고 뭐 이 정도 실력.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셔도 한문이 워낙 해박하시니까 전혀 막히는 게 없었죠. 천고 같은 그냥 중국어 잡지를 직접 발행을 할 정도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30%는 바로 성균관에서 그 근대 신학문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단재의 지식이 완성이 돼서 그 뭐 단재 책 쓰는 사람들이 1905년 이후에 그 단재가 흔히 이태리 건국 상벌전이라든지 또 그런 세계 지리, 세계 역사 이런 걸 막 풀어낼 때 도대체 이 시골 한문만 배운 시골 사람이 이런 방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었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는데, 단재의 지식 형성 과정, 그다음에 탄생 과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까지 시간 정확히 맞췄습니다.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공연을 해드릴 명창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콘텐츠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조동원 명창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옛날 소리판 이랬지요. 사랑채 마루 둘러앉아 명창 소리 들었지요. 책상에 손을 얹고 주임새 따라하며 명인 명창 소리 듣고 다 같이 흥에 겨워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하면 이런 소리 판이 세상 천지 또 있으랴. 이거 신곡입니다. 어서 정보를 듣고 오신 것 같아. 웃어야 된다라는 거를. 네, 그 시청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재밌죠? 네, 판소리 이야기꾼입니다. 조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단재 신채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앞에 이제 김하동 선생님께서 아주 잘 풀어내고 계신데요. 저희는 그 김하동 선생님께서 풀어내신 단재 신채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가슴이 먹먹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향에도 못 돌아오시고 또 여기 한 번도 못 오시고 그냥 리순 감옥에서 이렇게 순직하셨는데요. 그 한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넉설 이렇게 한번 모셔보기도 하고 넉설 모셔놓고 또 저희가 놀아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돌려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우리 단재 선생님의 그런 못다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 같이 공연자들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맞이해 볼까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님만 성을 두고 옷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청춘에 짓밟힌 애 끓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꽃답든 내 청춘 철로 늙어 남은 반생을
수백 년 살자는데 웬성하요.
네. 잘 보셨어요? 제가 재미없는 얘기 계속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연 보시니까 훨씬 좋으시죠? 이번에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망명운동을, 독립운동을, 망명 독립운동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망명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1910년대는 여러모로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예요. 일단 이 남의 나라 땅이지 독립운동의 경험 물론 없지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시대는 봉건의 시대를 정리하고 민주주의, 공화주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1911년 신해혁명 했듯이 그 절반의 실패였지만 그들은 어쨌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거 청나라 끝내버리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돼버렸고 이런 이제 갈등 속에서 방황을 하는 거죠. 방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힘든 독립운동 과정을. 그래서 어떤 걸 되찾아야 하는 건지 조금 전에 순종 황제가 다스리던 대한제국을 되찾으면 되나? 새로운 국가는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대가 가다가 1919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작년에 3.1혁명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1년 내내 잔치를 벌였던 그 3.1혁명이 뻥 터지니까 그때야 드디어 이제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지식인들도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단재 선생한테도 연락이 와서 1919년 3월 말에 상하이로 가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북경에 계셨는데 4월 10일, 11일 1박 2일로 진행됐던 1차 의정원 대한민국 국호 만들고 그 내각 구성하던 그날 거기 계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때 이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출하는 것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셨죠. 우리가 역시 이제 교과서에서 왜곡 땅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신채호 그러면 임시정부 반대파 이렇게 이제 뚝 잘라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고요. 단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단재 선생이 거부한 것은 부정한 것은 이승만이 얘기했던 미국 윌슨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청원을 하는 것, 또 그것을 임시정부의 최대 제1 정책으로 삼는 것, 이것에 관한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단재 선생의 판단에는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를 미국의 식민지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 이리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단재 선생님의 소신이었고 그 많은 분들이 거기 동의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활동을 이제 계속 하시다가 이제 1919년 8월달에 6차 의정원이 되면 그 국내에 있던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세 개의 임시정부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을 시키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그 단지의 문제 제기는 수정되지 않았고 그 뒷얘기를 좀 하자면 단재 선생이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염증을 내는 그 파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정치 지금 현재까지도 극복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지역과 지역 파벌이 나눠서 싸우는 그런 건데 그냥 기호파, 서도파, 서우파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거수기처럼 손들어 버리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재 선생님이 그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 또 그 이런 것을 이제 결국은 막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임시정부를 의원직 사퇴, 전원위원장 사퇴하고 나가시죠. 나가셔가지고 이제 그 신대한이라고 하는 그것도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시정부를 반대한 게 아니고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 이승만식 외교 노선을 개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조를 폈던 거죠. 당시에 이제 그 박원식 선생, 심산 김창수 선생, 신채호 선생 세 분이 같이 계셨는데 같이 계셨던 상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산전벽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한광장이 바로 요 신대한 신문을 만들었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임시정부가 결국은 이제 이 신대한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신문도 더 못 낼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십니다. 와가지고 그 26살 박자의 여사하고 결혼도 하시고 이제 신혼 최고로 달콤한 신혼 생활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하셨던 그 1920년대 독립운동, 베이징에서 했었던 독립운동,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 제일 멋있기도 하고 또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고 그런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포스터는 작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베이징 독립운동의 새 불꽃이라고 아주 대형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거기 실렸던 그림들입니다. 그 1910년대에 해외로 망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대한민국 해외 망명운동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을 했단 말이죠. 10년 동안 어쨌든 그 고생스러운 것들을 다 참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외 독립운동을 거점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 이 대한민국 통합 임시정부 이승만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외교 노선, 이승만 그러니까 국제연맹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이제 속속 베이징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각지에서 이게 이제 그 서간도, 북간도 이런 데 보면 서간도 같은 데 예를 들면 우리 잘 아시는 우당 이회영 선생 그 육형제가 땅 팔아서 다 가져가고 또 안동 그 임청각 석주 이상용 선생 또 서고 선생 이동영 선생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경학사를 만들고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고 서로 군정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경학사인데 이름이 밭갈고 낮에 밭갈고 밤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체라고 그 실체를 보자면 그 안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국가 형태가 다 들어 있는 거죠. 말을 못 써서 그렇지.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이 있고 농업 경제 있고 그거 밥만 먹고 살 때 되면 이제 학교를 먼저 짓거든요. 우리 민족은 어디 가도 밥만 해결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 짓는 거니까 학교 만들고 군대 만들고 안에 법률 통치 구조 있고 그렇게 자치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남의 나라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 일제가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도 그냥 권업해 이렇게 이제 가짜 이름을 위장 이름을 쓰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군대도 만들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 통합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딱 하나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딱 하나 독립은 내가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아서 일제를 내쫓고 독립을 할 거다. 그런데 너네 그 무장투쟁하고 의열투쟁하는 독립군들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끼치면 그건 다 너희들 책임이야. 그러니까 꼼짝 말고 있어라고 하는 교시를 내리거든요. 이 남북 만주에서 기라성 같은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남만주 삼천 신팔균 장군, 백마탄 김경천 이런 독립군 대장들이 그 대통령의 교시를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피 끓는 그 무장투쟁론자들이 베이징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모여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이 다 각계 전투자네. 독립군 대장을 이렇게 통솔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한민국 독립군 하나의 명령 체계로 재조직하는 거, 군사 조직을 통일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요 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임시정부의 노선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임시정부의 노선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승만 성토문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거 단재 선생이 직접 쓰시는 겁니다.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단재 선생의 문장은 그냥 보면 이게 단재 거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피가 절절 끓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래서 요 이제 그 군사통일위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프랑스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열리는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5개월 동안 국내의 독립운동가 135명이 모여가지고 대장정 회의를 하는데 결과는 뭐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개조파, 창조파, 옹호파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으로는 이 군사 통일 운동을 하고 한쪽은 이제 의열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 요즘 항상 영화를 만들면 단골로 주제가 되는, 그래서 의열단도 이제 함께 하고 단재 선생이 의열단 선언문도 짓죠. 그리고 이제 다물단도 있었고 또 남한인 청년 연맹이나 무슨 저 흑색 공포단 같은 일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열 투쟁을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요 내용은 뭐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의열단들이 1922년에 그 다나카 기이치라고 하는 일본 육군 대장이 저쪽 필리핀 동남아에 있다가 조선으로 가면서 상하이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다나카를 이제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열단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3명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분이 다나카가 배에서 내릴 때 쏘고 차로 갈 때 쏘고 차 타면 폭탄을 던지고 해서 3단계 작전을 세우는데 다 실패를 하죠. 그리고 그때 오성윤 그 특등 명사수가 쏜 총알이 하필이면 빗나가서 그 영국인 부인이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신혼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신혼부부 부인이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제가 이걸 악이용하는 거죠. 그 당시 미국이나 영국은 다 1차 대전 승전국들 동맹국들이었으니까 국제연맹에. 그래서 한국 테러리스트가 쏜 총알에 영국 부인이 맞아 죽었다라는 걸 전 신문들이 막 외신들이 특파를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손을 끊어버리고 우리 그 의열단 몰라 이렇게 끊어버리고 의열단은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못 사고 있고 화가 나니까 이제 김원봉 단장이 단재를 찾아가는 거죠. 선생님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재가 안중근이 왜 나는 조선의 대한의 참모 중장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것인데 나를 군사법정에 세우지 않고 너네 일본 민사법정에서 나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호통친 것이 당신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대한의 전쟁을 수행한 대한의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열단도 그 일제에 맞서 싸우는 준 군사 조직이다. 이걸 내가 만방에 알리겠다 해서 이제 단재 선생이 1923년 1월 달에 발표하시는 게 바로 이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초등학생들이 배우기엔 당연히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조선혁명 선언을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이승만 정부부터 역대 모든 정권은 이 조선혁명 선언이 물 위로 올라오는 걸 굳고 막았습니다. 어떻게도 이 조선혁명 선언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친일파였으니까. 그 단재 선생의 사상, 독립운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조선혁명 선언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앞머리 강도 일본이 해가지고 쭉 나가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해가지고 어떻게 잔인하게 했는지를 일단 딱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의 방향들. 그러니까 1920년대 문화 통치를 하겠다, 자치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상황들을 비판하시고 이승만의 외교 노선 비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준비론 같은 거 비판하시고 그런 이제 이 민중 직접 무장 혁명 투쟁을 말고는 다 비판을 다 해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그럼 왜 민중 직접 무장 혁명 투쟁이냐? 거기서 이제 드디어 폭력과 파괴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와요. 친일파들이 아주 무자비한 폭력 집단, 국가 전복 세력 혹은 아주 또 그 우리 친일 세력들이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일본과 조선의 경제력 군사력이 100대 1, 200대 1 되는데 무슨 2천만이 다 총 들고 싸우면 다 죽었지. 그 우리나라 망했지. 단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호도하기 딱 좋은.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단재 선생의 무장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당시 독립운동가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과업이 뭐냐면 봉건, 조선 그 과거의 봉건이라고 하는 것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민주국가, 공화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이 건설하는 국가를 어떠한 형태의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독립운동가의 과업이에요.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과거에는 단재 선생도 영웅들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셨고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 주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민중이어야 한다는 거죠. 시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재 선생은 그 이제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멋진 사자호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족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쭉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 명제로부터 이제 이 조선혁명선언 6,400자 중에 민중을 54회를 반복을 하셔요. 단재 선생이. 우리가 민족주의자 단재 또 단재의 식민사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조선혁명 선언을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에는 아예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 이야기만 하면 간첩이에요. 빨간색 빨갱이가 돼버리는 거죠.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7, 80년대에는 신채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채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단재밖에 없었어요. 민족주의는 우파들이 많이 썼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단재는 민족주의자 단재, 민족사관 이걸로 이제 각인이 돼버렸죠 아예. 그러나 단재 선생이 직접 쓰셨던 이 조선혁명 선언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100년의 민주주의를 잇게 한 초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채호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현대사에서 탄압하고 왜곡하고 조선혁명선언 같은 건 못 나오게 하고 나머지에서 민족주의자 단대는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이상한 사람, 그 실현 가능성 없는 무장투쟁이나 얘기하고 서서 세수나하고 손가락 자르고 이런 괴팍한 신채호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100년의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하면서 단재 선생이 저렇게 정확하게 제시하셨던 그런 민주주의의 최초의 초석 씨앗들이 이 조선혁명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쉼없이 내달리고 있는데요. 예, 조금 힘드시죠?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막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은데, 예, 얼른 다녀오시고요. 지금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단재 선생님이 아까 고향의 봄으로 가야금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제 여기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막 듭니다. 아까 커튼도 막 날리고 바람이 들어오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요. 어쨌든 오셨는데 저희가 좀 잘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먹먹한 가슴을 뻥 뚫리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또 북으로서 또 단재 선생님하고 가장 돌아가실 때까지 리순 감옥에서까지도 그 교우를 하셨던 홍명희 선생님의 인격정을 판소리로 또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이번 순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청해 볼까요?
다시 한번 박수. 우리 시청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죠? 예. 아무튼 여기 와 계신 교장 선생님은 오늘 천운이시고요. 우리 단재 선생님 덕분에 아무튼 오늘 좋은 판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홍명희 선생님 소설 인걱정을 제가 이제 작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KBS하고 우리 충북 작가회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그 인걱정 스승이 이제 묘양산으로 우리 그 인걱정이를 불러들여서 백두산을 이제 가는 장면을 짤막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모멘트랑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는 병예대사가 머리 깎고 된 스승 갑바치가 편지를 보내 인걱정이를 묘양산으로 부르겠다. 그 스승으로 말하면 초년에는 함흥구리 백정이요, 중년에는 동서문안 갑바치요, 말년에는 칠장사 백정중이라. 하루는 병예대사가 하는 말이 예 걱정아 너더러 오라기는 다름 아니다. 내가 백두산에 들어가 볼 생각이 있으니 너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려냐. 예, 스승님과 함께라면 아무데라도 가겠나이다. 그놈 참 대답 한번 시원해서 좋구나. 자, 그럼 지금 당장 떠나자꾸나. 길 떠난다 늙은 중과 걱정이가 적반하여 길 떠난다. 해청 강계를 헛듯 지나 후창으로 나와서 강물 끼고 올라가니 갈파진이라. 갈파진 지나 해산진을 거치어서 비로소 백두산 지경에 접어들었구나. 하늘을 찌르듯이 꼿꼿이 선 것도 나무요, 다리 놓이듯이 썩어 자빠진 것도 나무라. 가도 나무바다를 헤엄치니 가도 나무바다가 끝이 없구나. 이야, 굉장한 소리입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구나. 기억하십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조선혁명 선언 같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현대사에서 이렇게 억눌려졌는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이미 친일의 길을 간 사람들의 논리, 친일의 길을 간 사람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친일을 가급적 양생화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길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다 보니까 단죄는 조금씩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재 선생님이 지금 계시면 굉장히 억울하실 텐데, 어쨌든 1928년 이제 그 무정부지사 동막연맹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릉에서 체포가 돼서 이제 대련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 편지가 그때 이제 체포돼 가지고 와가지고 한 11월 12월 경에 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박자혜 씨 보시오. 나는 대만을 갔다가 피치하야 지금 대련 옥중에 와서 있은 지가 지금 수삭이나 이렇게 하니까 한 3, 4개월 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고, 그때 큰아들 수범은 이제 8살이었고 7살이었고 요 두범은 아직 돌이 안 지난 아기였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요 동아일보의 그 한 기자가 이 박자혜 여사 집 3파, 이 간호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3파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을 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혼자 아기 키우기 어려우면 아이들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편지에 적혀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거를 박자혜 여사가 이야기를 하고 신영호 기자가 또 한 번 건너 써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실린 거죠. 왠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신채호를 작가들이 정상적으로 쓰는 그 글에도 전기라든지 뭐 위인전 이런 데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원인이 여긴데,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올해 여성 독립운동가 기리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 충북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 이렇게 제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방에서 이제 여성운동하는 분들을 만나면 막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뭐 독립운동 가면 다야? 뭐 이러면서 나는 가정에 등한한 사람이니 살림은 당신 알아서 하시오. 애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으로 보내시오. 액면가만 보면 여성운동하는 분들이 화내실만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편지 끝에 이렇게 이제 얼마나 추우셨으면,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참 눈물 나는 얘기인데, 그 대련 감옥의 첫 추위가 얼마나 추웠으면 이 점자는 50에 49살이었 49세였는데 예? 제발 소음 넣은 옷 좀 보내달라고 저런지. 그런데 그러한 신채호의 이미지는, 제가 신채호를 계속 단재 선생을 기념사업회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료 찾고 봐왔던 바로 의하면 전혀 저건 날조된 거예요. 진짜 신채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재 선생님은 책이 그 조선상고사는 이제 그 이전에 써놓으신 건데 1931년에 이제 그거는 단재 선생의 의지 상관없이 조선일보에 연재가 되었다가 1948년에 조선상고사 이렇게 나온 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때 1924년에 5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가 되는데, 그거는 그 단재 망명 27년 동안에 국내의 신문에다가 단재가 글을 연재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좀 전에 조선혁명 선언에서 지금 20년대 국내 상황들을 막 비판했잖아요. 니네 조선동아 창간하고 무슨 잡지 만들고 문화 통치한다고 그러고 자치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독립운동 방법이 아니야. 그건 일본하고 함께 살자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 신문에다가 당신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가 원해서 글을 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어긋나도 많이 어긋나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방금 소리 들으신 벽주 홍명희와의 친분도 있었겠지만 아내와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의 내용은 뭐 그 살리려고 한번을 써놨는데 대충 지금 내 아내와 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나는 평생 뭐를 팔아서 돈을 만들 만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유일하게 내가 팔 수 있는 것은 조선의 역사를 연구해서 쓴 원고밖에 없는데 그거를 누가 사줄 줄도 모르겠고 팔면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침 형이 있으니까 홍명이죠. 홍명이가 당신이 있으니까 얼마를 쳐준다면 내가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이 원고는 써서 보낼 테니까 좀 얼마를 줄 건지 얘기해라. 이런 편지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내 재혼한 아내하고 4살짜리 아들이 서울 살고 있으니까 신문사 쉬는 날 한번 가봐가지고 잘 사는지 봐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정적 문제를 떠나서 1920년대 당신이 조선혁명선언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그 국내 상황, 거기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에 그중에 또 제일 보수적인 게 동아일보였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원고 직접 써보낼 테니까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고료를 아내하고 아들한테 갖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그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이 단재의 진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우리가 흔히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진남포에서 조카하고 반대해서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거의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려면 그 1917년 국내 들어오는 단재가 굉장히 그때도 이미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형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그 상해에서 쓴 형님 기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주 절절하게 슬픈 시가 있는데 형님은 돌아가셨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딸인데 작은아버지가 가봐야지 해서 그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가서 결혼식 보고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왜곡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 이제 박자혜 여사가 1921년에 북경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아까 이제 그 두 아이. 그런데 1927년에 단재 선생이 이제 또 편지를 한 통 보내는데 아마 이때는 너무 아내하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약간의 덫을 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편지에다가 이제 내가 지금 실명 직전에 있다. 좀 있으면 눈이 멀 것 같은데 내가 눈이 멀면 당신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보냐 뭐 이런 편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뉘앙스로다가 편지를 보내니까 이분이 이제 박자혜 여사가 바로 북경행 기차를 타죠. 그래서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두 분의 마지막이었어요. 아까 그 이후 이 두 분 둘째가 그 한 달의 인연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의 겨울에. 그런데 이제 그 21년생 신수범을 서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학교 보내고 교육했잖아요. 근데 아마 보통 학교는 그냥 다녔던 모양이에요. 호적도 없이. 그런데 중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등본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친정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호적에 올려요. 그러니까 박자혜 여사가 친정에 가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1933년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호적은 해방 이후에 그 일제 때 거를 다시 만든 건데 이거 해방 대한민국에서의 호적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확대한 건데 엄마만 있고 아버지가 없죠. 신채호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호적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생아 아닌 사생아가 돼서 이렇게 신수범은 이분은 이제 21년생이다가 1991년도에 돌아가시는데 평생 이
사생아인 아버지 칸에 신채호라는 이름 하나 넣는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27년 그 북경에 가서 한 달 같이 살 때 7살이었는데 아버지가 꼭 무릎에다가 그 베개를 해가지고 재워줬다는 거죠. 그 아버지 신채호의 따뜻한 부정,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버텼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그리고 또 박자혜 여사가 단재 선생 돌아가셨을 때 쓴 조사에 보면 당신은 유독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고 외국 유학까지 다 보낼 거라고 호언장담하시더니 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재가 가정에 관해서, 아이들에 관해서, 부인에 관해서 그렇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제 이거를, 우리 유명한 독립운동가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저서, 그다음에 증언 다 있거든요. 두 분이 결혼할 때 상황, 신수범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 상록수를 쓴 시문 선생 같은 경우 북경에서 단재 선생이 총고 쓸 때 옆에서 지켜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갔다가 그 수범이,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신수범 아버지 신채호 이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년, 60년, 70년대, 80년대가 돼가지고도 안 해주어서 이분이 91년도에 돌아가시는데 86년에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대법원장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신채호 아들인데 증거 이렇게 많은데 내가 평생,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제발 내가 신채호 아버지 사생아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이 지시를 해서, 당연히 법은 없죠.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 방법 속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채호, 신수범 호적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이때도 국적 회복했다고 막 떠들었는데 사실은 뭐 국적 회복은 아니고 그냥 신수범 호적에, 사생아였던 신수범 호적에 아버지 이름 하나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한 2, 보름 정도 전에 언론에 막 대서특필했던, 이거 며칠 안 된 뉴스입니다. 9월 9일이네요. 그러니까 그 삼청동 집을 후손들이 달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반환하라고 했는데 소송에 졌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2009년에 우리가 지금 신채호 선생 국적 회복해 줬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등본은 뭐 개인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아직 안 넣었는데, 어쨌든 1986년에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2009년에는 나머지 가족, 신채호를 이렇게 창설은 해줬는데 한 사람만, 신채호만 그랬는데 부인하고도 관계가 증명이 안 돼 있고 지금도 안 돼 있어요. 박자혜와 신채호는 국가가 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은 사생아잖아. 역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후손들하고 신수범이 단재 신채호 아들이다. 또 손자가 그 아들이다. 이런 건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그걸 국적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는 아까 보셨던 요 묘소예요. 요 묘소 자리인데 그 1912년 11월 25일 날 일제가 사정한 거죠. 조사해가지고 정해서 신채호로 정해서 써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렸죠. 요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한 보름 전에 가서 뗀 건데 여기 이제 이건 일제 때 기록이고, 그다음에 이 옆에 그 사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제 아까 저쪽은 대지로 돼 있고 여기는 토지로 전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후손들이 등기를 내고 싶어도 못 내잖아요. 내 할아버지 거고 내 아버지 거, 내 증조 할아버지 건데 등기 이전을 하려면 그 등본이라든지 뭐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신채호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독립운동 하면은 3대가 망한다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놓고서도 우리가 일제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조사해 놓은 명단에 이름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일제가 조사해 놓은 명부에 그 토지 대장에 이름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소유권 주장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것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국적 회복이 맞는가? 우리가 전 재산 팔아서 망명 가가지고 그 갑부들이 굶어 돌아가시고 못 돌아오시고 한줌 유해로 돌아왔던 독립운동가들에 관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국적 회복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이니까 얼른 보시고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 단재 선생이 마지막 체포되러 가는 과정들입니다. 저 아까 여긴 일본 모지항이라고 하는 데고요. 여기서 배를 타시고 이제 대만을 가셨다가 여기 이제 체포되신 우체국입니다. 당시 건물 요 안에 들어가서 그 현금 인출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신 거고, 이건 지금 건물이고, 대련에 그 재판 받으셨던 관동청 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대련 중산광장 요 건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대련에 있는 구치소, 대련 형무지소인데 우리가 뉘순 감옥만 기억을 하는데 8년 옥살이 중에 여기서 2년 옥살이 하셨고 뉘순 감옥에 가서 6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새로 찾아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덩치 큰 요 친구가 단재 선생 증손자예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길 한번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같이 갔다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해마다 이제 여기 답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돌아가신 뉘순 감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던 우리 단재 선생님의 삶과 꿈이 짧은 시간에 제가 두서없이 막 중얼거려가지고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단재 선생님도 이제 비행기 시간 때문에 또 다시 가셔야 돼요, 중국으로. 그래서 가시는 길에 아리랑을 이제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잘 또 재밌게 더 이렇게 조금 노시다 가시라고 창부 타령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길을 열어서 보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우리 열심히 단재 선생님의 정신을 쓰시고 그리시는 작가 선생님들도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청해 볼까요? 네.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이제 보고 계신데요. 실제 현장에 와 계신 교장 선생님들은 가야금만 볼 수 있었고요. 우리 학교에서 교장실에서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양쪽에 우리 작가님들의 그 서체와 그림이 동시에 이렇게 교차해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 아주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글씨 쓰는데 BG 음악으로 아주 적절하게 우리 단재연수원에 우리 그 촬영팀이 오늘 너무 촬영을 잘하고 계신데 그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우리 교장 선생님들 마음에 드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야 진짜 많이 흔드시네. 고맙습니다. 이 단재교육연수원의 실력입니다. 이게 여기 누가 연수원장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올 때는 더 키워주셔야 돼요. 네, 재밌으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양쪽에서 열심히 써주신 우리 서예가 선생님과 또 우리 이 문희나 선생님을 한번 모셔서 어떤 마음으로 단재 선생님의 정신을 쓰고 그리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낙관 찍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요. 오늘 온종일 이거 쓰시느라고 이 저 한 100만 원짜리 옷이 지금 다 너덜너덜해서 지금 음성으로 갈 판이에요. 음성 가서 품바해야 되는데 단재 선생님께서 옷 한번 받쳐 주시겠죠? 예.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 아니시구나. 네. 이렇게 아까 첫 번째는 이 역사입니다. 역사. 단재 선생님께서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기셨죠. 그리고 이쪽 지금 방금 쓴 거는요. 아까 아마 저 천구송에서 나왔다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유명한 그 단재 선생님의 단재잠이라고 어떤 당신의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민족을 위한 어떤 경계의 그 글인데요. 그 단재잠의 끝 부분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오직류 불굴단 안이불 멸할멸. 그래서 오직 붉은 열정만이 영원하게 멸하지 않으리라. 예, 그런 아주 굳은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글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원 서예가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 아까 중등교장 선생님 때는 우리 위천 선생님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단자에다가 낙관을 찍으셨는데 지금은 흰 먹을 그냥 찍으셨어요. 그 이유는 다음 연수 때 한번 초대하셔서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깊은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 우리 저 문이나를 그려주시는 원교 김재규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이기용 연구사님, 네, 자꾸 앞에 다른 게 붙으려고 그래서 자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규입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그 애놈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하여 또 세수를 서서 하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재 선생님과 닮은 그림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역시 사군자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를 그렸고요. 이쪽에서는 향기로운 부드럽지만 꼿꼿한 난초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화재로다가 찬서리에도 꺾이지 않는 굳은 절개 이렇게 써봤고요. 여기서는 마음에 담은 향기는 시들지 않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작품은
우리 그 단재 연수관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수관에 아마 고이 이제 그 모셔질 건데요. 다음에 혹시 더 좋은 또 자리에 계실 때 오셔서 연수관을 더 풍성하게 좀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될 듯한데, 이 단재교육연수원이 예전하고 다른 점이 이렇게 문화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자, 이어서 단재 선생님도 지금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우리 후세가 선생님의 정신을 그리고 부르고 또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잘 가시라고 한번 얼씨구 절씨구 하고 길닦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부 타령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추강월색 달 밝은 밤에 화없는 이내 몸이 어둠 침침 빈 방 안에 외로이 홀로 누워 밤적적 야심토록 침불한 석 잠 못 자고 몸부림에 시달리어 새벽 달근 울었구나. 오늘도 뜬 눈으로 새병 맞이를 하였구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 잠깐 들었더니 새벽별 찬 바람에 둥지가 펄럭 날 속였네. 행여나 힘이 왔나 창문 열고 내다보니 힘은 정녕 간 곳 없고 명월조차 왜 밝았나.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진 못하리라. 네, 이렇게 그 아마 선생님도 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바로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또 시청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오늘 그 연수 마지막에 단재 선생님을 다시 이제 리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못 돌아오셨는데 네, 아무튼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안경 장파 이분들 조남도 말씀 안 드리고 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단재 선생님 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셨으니까 예. 앵콜 예. 예, 연수원 측에 이게 참 연수원 측이 저렇게 교장 선생님들 붙잡아 두시려고 저렇게 그냥 오늘 자 우리 무용하신 선생님 참 멋지신데요. 우리 진짜 그 지역이 길러낸 정말 인재시고요. 제가 너무나 존경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뭐 제 딸 수준인데 길거리에서 사실 캐스팅을 했어요. 제가 그 14년 전에 정말 이거는 팩트고요. 네, 그래서 우리 김진아 선생님이신데 저랑 같이 제가 이제 스웨덴 왕실 갈 때 함께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9시 뉴스에 특집으로 다뤄진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 김진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5천원의 꽃을 이거 저 우리 이원익 기획부장님실에 있던 책상 위에 있던 걸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올 때 갈 때를 좀 꺾어서 오려고 그랬더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참 예쁘죠. 근데 코스모스가 가시고 나서 코스모스가 시들었네. 우리 단재 선생님 가시고 나니까 우리 그 정말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하고 계신데요. 우리 경기민요 명창님이신 양슬기 선생님이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또 길러내고 지역이 키워주고 해서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잘 성장하신 아까 단재 선생님 고향에 보면 마지막에 오셨을 때 느끼시라고 했고 또 가실 때 아리랑으로 잘 보내드렸는데 우리 강하정 가야금 25년 가야금 연주자십니다. 예. 판소리가 이제 앵콜 나왔잖아요. 앵콜 나왔는데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어디 가도 못 듣는 거예요. 예. 예, 같은 가사를 가지고 제가 동편제도 해보고 서편제도 해보고 또 우리 지역의 소리인 중고제까지 해볼게요. 예, 다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보세요. 자, 동편제는 지리산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동네 구례, 남원 이쪽입니다. 이쪽 동네 지리산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남자들의 힘이 세져야 돼요. 호랑이도 때려잡아야 되고 멧돼지도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리를 하는데 씩씩해요.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돼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자 소리는 지리산하고 멀리 목포, 광주, 보성 이쪽 소리가 그 서편제예요. 서편제는 우리 여인들의 삶의 애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호미질하면서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시아버지 흉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한으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봄이라도 그 어머니한테 봄은 달라요. 보세요. 서편제입니다. 여성은 아기자기하니까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그죠? 예. 이게 서편제. 같은 가사인데 동편제, 서편제 다르죠. 그 다음에 중고제. 밖에서 저 청주에서 왔어 그러면은 어디 동네에서 왔다고 그래요? 양반 동네에서 왔다고 그래요. 충청도는 양반 동네. 그래서 충청도 하면 양반 동네니까 양반은 즉 책방에서 글을 읽어야 돼. 이렇게 글을 쓰고 문인화를 그리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시조도 읊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거를 송서성이라고 그래. 송, 암송자 해가지고 그다음에 글서자, 소리성자.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책
책처럼 읽을 때처럼 그 소리를 내는 게 중고재판 소리예요. 보세요. 이 산저상꽃이 피닝 분명코 봄이로구나. 네. 이 교장 선생님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거 써먹어도 돼요. 한번 우리 중고재판 소리 한번 해볼까요? 자, 봄이로구나. 시작. 네.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앵콜 하셨으니까 우리 앵콜 하실 분은 이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앵콜 앵콜 하시면 우리 선생님은 춤 뭐 치시고 옆에서 가야금 타야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다들 기획부장님이 뭐 맛있는 밥 사주면 하실 것 같고 안 사주면 못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자, 우리 선생님 짧게 한번 뱃노래 좋죠. 이분 자진 뱃노래. 자진 뱃노래. 네, 뱃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제가 먹이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기야 디어 차 어야 디야 어기여 차 뱃놀이 가잔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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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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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고 공연을 보면서 저는 한편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몰랐던 신채호 선생님의 삶을 알게 되었고요. 공연을 또 보면서 신채호 선생님의 정신과 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공연과 강의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카메라가 6대가 와 있는데요. 웬만한 방송국 수준입니다. 이건 외부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우리 이혜원 연구사님을 비롯한 원격연수 팀에서 이렇게 꾸려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까지 했는데요.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 강의 연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9시부터 줌으로 이제 시작되니까 5분 전에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